중증 폐기종에 걸린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를 치료한 날숨의 힘. 9.11 생존자들의 망가진 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느린 호흡의 잠재력.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미국 남자 수영팀의 호흡 저하 훈련. 공황과 불안 장애를 치유하는 이산화탄소의 기적. 호흡 치유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과학적 방법.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예전처럼 숨을 쉬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호흡의 기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건강과 호흡,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저술가 겸 저널리스트 제임 네스터가 펼쳐보인 10년에 걸친 호흡 탐구 이야기는 매혹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하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읽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건강의 또 다른 기둥인 호흡을 바로잡기 바란다. 딱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닭살이 오소소 돋으며 책을 읽어내려갔던 그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던 차에 보게 된 추천평입니다. 이리 몰입감을 선사한 책의 저자가 제임 네스터, 바로 저널리스트였던 겁니다. 어쩐지 이 영상에서는 총 4개의 호흡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챕터별로 각각의 호흡법들에 얽힌 연구와 그 결과들, 그 호흡이 미치는 영향 등이 흥미진진하게 설명되며 영상 후반부에는 앞에서 소개한 호흡법들에 대한 실전편으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호흡들이 가진 엄청난 효과들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호흡법을 평소 실천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잡설은 클로징 멘트에서 그럼 호흡의 기술 함께 들어보실까요? 입호흡. 에길 하볼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끔찍한 실험을 했다. 동물 권익 보호단체나 동물을 실제로 보살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실험이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붉은 털 원숭이를 잔뜩 모아 반은 실리콘으로 코를 막고 나머지 반은 그대로 두었다. 코가 막힌 원숭이들은 실리콘을 제거할 수 없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했다. 이들은 입 호흡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하볼드는 동물의 이틀활, 턱의 각도, 얼굴 길이 등을 측정했다. 코마개를 한 원숭이들은 달라진 현상이 일치했다. 한결같이 아래쪽으로의 안면 성장 패턴을 보였고 이틀활이 위축되고 이빨이 들쭉날쭉해지고 평소에 입이 벌어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원숭이들 코를 막고 이런 실험을 되풀이했다. 원숭이들은 훨씬 더 나빠졌다. 도중에 그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불쌍한 원숭이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호모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숭이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얼굴이 길어지고 아래턱이 느슨해져 입이 벌어지고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입 호흡은 인체의 외형을 바꿔놓는데 더욱 나쁜 것은 기도까지 변형시킨다는 사실이다.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호흡 압력이 감소해 입 뒤쪽의 연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내부로 휘어들어 전체 공간은 줄어들고 호흡은 더욱 어려워진다. 입호흡은 다시 입호흡을 부른다. 코로 들이마시면 그 반대가 된다. 목구멍 뒤쪽에 있는 모든 느슨한 조직들에 부딪히는 공기 압력에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숨쉬기가 쉬워진다. 얼마 후 이들 조직과 근육이 더 넓게 개방되어 조정된다. 코호흡은 다시 코호흡을 부른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작가이자 코호흡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패트릭 맥커우는
전화 인터뷰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코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입안과 기도와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기도인 거죠. 이 중 어느 것도 놀라울 것이 없다. 계절성 알레르기가 유행하면 수면 무호흡과 호흡 곤란 증상 환자가 급증한다. 코가 막히면서 입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무너진다. 그건 간단한 물리학이죠. 맥커운이 말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악화시킨다. 입을 벌린 채 베개에 머리를 얹으면 중력이 목과 혀의 연조직을 아래로 끌어당겨 기도가 평소보다 더 닫힌다. 잠시 후 기도는 이 위치 그대로 조정된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코골이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은 1500년대 네덜란드 의사 레비누스 렘니우스는 입 다물고 자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썼다. 당시에도 레비누스는 수면 중 입 호흡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이들은 그 입 호흡 때문에 혀와 입천장이 마르고 밤중에 술을 들이켜 컬컬한 목을 축이고 싶은 욕구가 치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입호흡을 하면 신체 수분을 40%더 잃게 된다. 그런 현상을 매일 밤새도록 느끼며 줄곧 갈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이런 수분 손실로 소변을 볼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 반대였다. 가장 깊고 편안한 수면 단계에서 뇌 아래의 완두콩 크기만한 뇌하수체는 아드레날린과 엔돌핀, 성장 호르몬, 그리고 바소프레신을 비롯한 각종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바소프레신은 체내에 더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세포와 교신한다. 동물이 갈증을 느끼지 않고 밤새 잘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 수면 무호흡을 경험할 때처럼 신체가 충분히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면 바소프레신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장은 물을 방출하게 되고 이것이 소변의 필요성을 유발해서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된다. 우리는 목이 타고 오줌이 더 마렵게 된다. 내가 과민성 방광으로 자주 소변이 마렵고 매일 밤마다 끊임없이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게 바로 바소프레신 결핍 탓이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건강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술한 책이 여러 권 있다. 책을 보면 그러한 증상이 야간 요실금이나 야뇨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당뇨병, 고혈압, 암 등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심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만성불면증이 종종 호흡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지금 나처럼 침실 창밖이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코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 대다수의 생각과는 달리 코골이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정상적인 게 아니며 수면 무호흡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 의학 분야의 대가인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가요미노 박사는 수면 무호흡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린이, 단지 숨을 쌕쌕거리거나 가벼운 코골이, 곧 호흡하려는 노력의 증가만을 경험한 어린이라도 기분장애, 혈압 이상, 학습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호흡 때문에 나는 더 멍청해졌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코를 막아 입으로만 숨을 쉬게 한 쥐들이 코로 호흡한 쥐들보다 뇌세포의 수가 더 적고 미로를 탈출하는데 2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2013년부터 일본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인체 실험에 따르면 이 호흡을 할 경우 ADHD와 관련된 뇌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 산소가 결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호흡을 하면 그러지 않았다.
고대 중국인들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도교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입으로 들이쉬는 숨을 뉘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극도로 해로운 것이다. 입으로 숨을 들이쉬지 않도록 조심하라. 코. 마크 버에너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입호흡과 수면의 연관성을 연구해왔고 그것을 주제로 책도 펴낸 사람이다. 입호흡은 치주질환과 입냄새의 원인이자 충치 원인 1위로 설탕 섭취나 식습관 불량, 위생 불량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고 그는 말했다. 버에너는 또 입호흡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자기 환자들에게 밤에 테이프로 입을 봉하라고 권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코 호흡의 건강상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점 가운데 하나는 코 곁꿀이 산화질소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구실을 하는 분자다. 면역기능과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기능 등은 모두 체내 산화질소의 양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코 호흡만으로도 산화질소를 6배나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입으로만 호흡하는 것보다 약 18%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버에너는 입 테이핑이 5세 환자의 ADHD 극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ADHD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수면 중 호흡 곤란이다. 입 테이핑은 버에너 자신과 아내의 코골이와 호흡 문제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스탠퍼드 대학 음성 삼킴 센터의 언어 병리학 박사 앤 키어니가 내게 같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소 막연해 보였다. 삼킴 장애와 호흡 장애를 지녔던 환자들의 재활을 도왔던 키어니는 입 테이핑의 효과를 장담했다. 키어니 자신도 만성 코 충혈 때문에 여러 해 입호흡을 했다. 귀와 코, 목 전문가들을 찾아다닌 결과 코안이 조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문의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만 코를 뚫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그것 대신 입 테이핑을 시도했다. 첫날 밤 5분을 버티다가 뜯어내버렸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둘째 날은 10분 동안 참을 수 있었다. 며칠 후에는 밤새 잠을 잤다. 그리고 6주 만에 코가 뚫렸다. 몸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코안도 공기든 뭐든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한다.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코는 위축된다. 키어니와 그녀의 많은 환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이다. 그러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를 계속 사용하면 코안과 목구멍 내부 조직이 유연해지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정된다. 날숨. 하루 24시간 코로 숨을 쉬더라도 그 공기를 담을 수 있는 폐활량을 갖지 않는 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몇 분만 스트레칭을 하며 숨을 쉬어도 폐활량을 늘릴 수 있다. 그 여분의 용량으로 우리는 삶을 확장할 수 있다. 좀 더 최근의 과학계는 고대 티베트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실험하고 측정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심장질환에 초점을 맞춘 70년 추적 연구 프로그램인 프레이밍햄 연구의 연구진은 폐의 크기가 정말로 장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했다. 그들은 연구 대상자 5,200명의 자료를 20년간 수집하고 수치를 분석했다. 수명의 최대 지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전이나 식이요법 또는 날마다 운동하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냈다. 그건 폐활량이었다. 폐가 작아지고 효율이 떨어질수록 연구 대상자는 더 빨리 병에 걸려 죽었다. 악화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더 작아진다는 것은 더 짧아진다는 것을 뜻했다. 폐가 더 크다는 것은
곧 수명이 더 길다는 뜻이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심호흡 능력은 말 그대로 수명의 척도였다. 2000년에 버팔로 대학 연구진은 30년 동안 연구 대상자 1000명 이상의 폐활량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러나 획기적인 이 연구들 모두가 다루지 않은 것이 있는데 폐가 악화된 사람을 치료하고 폐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병든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 감염을 막기 위한 약물은 있었지만 평생 폐를 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없었다. 1980년대까지 서양의학의 일반적인 관점은 다른 모든 내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폐도 변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의 폐가 어떠했든 그것을 바꿀 길이 없다고 보았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쇠약해지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식하며 참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노화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고 여겨졌다. 곧 30세 안팎부터 해마다 기억력과 이동 능력, 근력을 조금씩 잃게 된다. 또한 제대로 숨을 쉬는 능력을 잃어간다. 가슴의 뼈는 얇아지고 모양이 변해 갈비뼈가 안쪽으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섬유가 약해져서 공기가 폐로 잘 들락거리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폐 자체는 30세부터 50세까지 약 12% 용량이 감소한다. 나이 들수록 더 빠르게 감소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80세까지 생존하면 20대보다 공기를 30% 덜 들이쉬게 된다. 그러니 더 빨리, 더 세게 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호흡 습관은 고혈압과 면역장애, 불안장애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이제 서양 의학이 알아가고 있는 사실은 노화가 반드시 쇠퇴로 가는 일방 통행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 장기는 유연성이 있어서 거의 언제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프리다이버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몇 년 전 그들에게 그런 사실을 배웠는데 그때 폐활량을 30에서 40%나 늘린 몇몇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수의 프리다이빙 세계 기록 보유자인 허버트 니치는 폐활량이 평균 남성의 2배가 넘는 14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치와 다른 프리다이버들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의지력으로 폐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들은 폐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호흡법을 익혔다. 다행히 우리는 굳이 수십 미터 아래로 잠수할 필요가 없다. 폐를 키우고 신축성을 유지하는 연습만 규칙적으로 하면 폐활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적당히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폐 크기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칼 스톤은 합창단 지휘자이자 1940년대에 펄모노트로 등장한 의학계 이단아였다. 스톤은 뉴저지의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동안 가수들에게 올바른 날숨을 통해 호흡기 근육을 키우고 폐를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가 지휘한 교회 합창단은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고 아주 유명해진 그는 뉴욕으로 가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들의 재교육을 맡았다. 1958년 뉴저지의 이스트 오렌지 보훈병원 결핵관리과장 모리스 스몰 박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새로운 집단을 가르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집단은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못했고 몇몇은 걷거나 말을 하지도 못했다. 이 폐기종 환자들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다. 폐기종은 만성 기관지염과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폐조직의 점진적 악화 증상이다. 폐기종에 걸린 환자는 폐가 너무 손상되어 산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다. 그들은 몇 번에 걸쳐 짧은 숨을 매우 빠르게 들이마셔야 하는데
종종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여전히 숨이 막히는 것만 같이 느낀다. 폐기종은 알려진 치료법이 없었다. 정상적인 경우 혈액은 동맥과 정맥을 통해 놀랍게도 1분마다 한 바퀴씩 인체를 돌아 하루 평균 총 7,600리터가 순환된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이 혈류는 신선한 산소가 담긴 혈액을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순환의 속도와 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흉부 펌프인데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슴 안에 생기는 압력이 바로 이 펌프 구실을 한다. 숨을 들이쉴 때 음압이 심장으로 혈액을 끌어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혈액은 다시 온몸을 돌고 폐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이루어진다.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들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흉부 펌프에 힘을 가하는 것은 횡격막, 곧 우산 모양으로 폐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다. 횡격막은 숨을 내쉬는 동안 우산처럼 펴져서 폐가 수축하고 흡입하는 동안 다시 아래로 내려가 폐가 팽창한다. 이 상하 운동은 하루에 약 5만 번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성인은 호흡할 때 횡격막이 운동 범위의 10%에 불과한 정도로만 살짝 움직이는데 이것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혈압을 높임으로써 순환기 질환을 촉진시킨다. 이 호흡량을 늘려 횡격막을 운동 범위의 50에서 70%까지 늘리면 심혈관 스트레스를 줄여 인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횡격막은 때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횡격막이 자체 리듬에 맞춰 박동할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의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톤은 이스트 오렌지의 모든 폐기종 환자의 횡격막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조금씩만 들이쉼으로써 횡격막 운동이 건강한 상태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는 것이 엑스레이로 증명되었다. 환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가슴 주위의 많은 근육과 관절들이 줄어든 데다 경직이 되었고 근육은 심호흡을 해본 기억이 없었다. 그 후 2달 동안 스톤은 그들에게 호흡법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환자들을 눕히고 손으로 그들이 몸통을 쓸어내리고 경직된 근육을 가만히 토닥거리며 흉부를 팽창시키는 것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들이 숨을 들이쉰 후 참고 하나부터 5까지 최대한 오래 수를 세며 숨을 내쉬도록 했다. 다음에는 그들의 목덜미와 목구멍을 마사지하고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의 갈비뼈가 살살 움직이게 함으로써 긴 잠에 빠진 횡격막을 깨우려고 한 것이다. 각각의 이런 운동으로 환자들은 공기를 조금씩 더 배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공기를 조금 더 많이 흡입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자 일부 환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의 숨으로 완전한 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걷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있었다. 또 어떤 환자는 산소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한계가 15분이었는데 그것이 8시간으로 늘어났다. 엑스레이 전후 사진을 보면 스토이 환자들이 불과 몇 주 만에 폐활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대로 그린 횡격막을 더 높이 올리고 더 아래로 낮추는 훈련을 시켰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스토에게 그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부 장기와 근육은 발달시킬 수 없다고 믿은 것이다. 어느 순간 몇몇 의사들은 스토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병원에서 내쫓으라고 청원했다. 스토는 의사가 아니라 합창단에서 노래를 가르치던 선생이 아닌가. 그러나 엑스레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스토는 폐기종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폐기종으로 인한 폐 손상은 영구적이다. 그가 한 일은 폐의 나머지 부분, 즉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에 접근해
그 부분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스토가 공언한 치료는 공식적인 치료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치료한 것이나 같았고 효과가 있었다. 다음 10년 동안 스토는 동부 해안에서 가장 큰 보훈병원 중 절반에 달하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맡았다. 그는 폐기종뿐만 아니라 천식과 기관지염, 폐렴 등도 치료했다. 호흡 기술, 그것도 날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나 가수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도움된다는 것을 스토는 알게 되었다. 얕은 호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횡격막과 폐활량의 범위를 제한한다. 스토와 20년 이상 함께 일한 마틴은 내 가슴우리를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심호흡을 하게 한 후 숨을 내쉴 때마다 계속 하나부터 10까지 소리내어 세라고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반복하세요. 날숨이 끝나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술을 세며 소리를 내려고 해야 했다. 목소리가 속삭임 이하로 내려가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빠르게 큰 소리로 나중에는 소리 없이 술을 세며 몇 차례 심호흡을 했다. 날숨이 끝나면 마치 가슴이 비닐로 쌓인 듯 복근이 가혹한 운동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계속해요. 마틴이 말했다. 이 숫자 세기 운동의 압박감은 신체 운동 도중 폐에 가해지는 압박감과 동일하다. 이 운동이 스토의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요점은 넓은 범위의 횡격막 운동에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도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숫자 세기를 몇 분 더 되풀이한 후 휴식을 취했다. 횡격막이 느린 동작으로 피스톤처럼 씩씩거리면서 내 몸의 중심에서 신선한 피를 방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스토가 호흡 조정이라고 부른 상태의 느낌이다. 호흡기와 순환계가 평형 상태에 들어갈 때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밖으로 배출되는 양과 같을 때, 그리고 우리 몸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호흡 조정 상태다. 1968년 스토는 뉴욕에서 번창한 자신의 클리닉과 보훈병원을 떠나 또 다른 이들을 훈련시키러 갔다. 당시 미국 최고의 선수들로 손꼽힌 예일대학 육상팀이 그들이었다. 단거리 선수들은 최악이었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하는 짧고 격렬한 호흡은 섬세한 조직과 기관지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천식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결승선에 이르면 고통에 허덕이며 기침을 하고 때로 토하거나 나동거라지기까지 했다. 스토는 두 손으로 선수들의 가슴 위와 둘레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경기 초반 출발선에 섰을 때는 절대 숨을 참지 말고 깊고 침착하게 숨을 쉬다가 출발 총소리가 울리면 그때 항상 숨을 내쉬라고 그는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 출발 후 달리다가 처음 숨을 들이쉴 때 심호흡을 하게 되어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단지 몇 번의 가르침으로도 그들은 경기 사이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고 곧이어 개인 최고 기록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향해 질주했다. 1968년 스토의 훈련을 받은 미국 남자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12개의 올림픽 메달을 따며 최다 금메달을 달성했고 5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스토에게 호흡 조정 기술을 배워 완전한 날숨의 힘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토는 반세기가 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도를 그려냈다. 하지만 그가 죽자 지도는 사라졌다. 그가 보훈병동을 떠나자마자 그의 치료법도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나는 현재 거의 4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폐기종 환자들의 치료법을 검색해 보았다.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이 있었다. 보조산소와 수술,
그리고 폐 재활치료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재활치료에는 금연 지원과 운동계획, 영양상담, 그리고 입술 오므리고 숨쉬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토는 물론이고 제2의 심장인 횡격막이나 완전한 날숨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폐의 확장과 올바른 호흡이 폐기종이나 수명 연장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폐기종은 여전히 불치병 목록에 올라 있었다. 느리게 다수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수명을 늘리는 최선의 길은 호흡 방법에 주목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몸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리게 숨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더 적은 양의 공기를 들이쉬어 혈류 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도 어떻게 인체 조직과 기관의 산소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일까? 줄임으로써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숨을 쉴 때마다 우선 공기가 목구멍을 따라 내려가는데 기관 갈림이라 불리는 교차로를 지나 오른쪽과 왼쪽 폐로 갈라진다. 강에서 유람선을 타려 한다고 치자. 혈액이 조직과 근육을 통과할 때 산소는 하선을 해서 배고픈 세포에게 연료를 공급한다. 산소가 하선하면서 다른 승객들, 곧 신진대사의 폐기물인 이산화탄소가 승선하고 유람선은 폐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른다. 이러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혈액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정맥의 혈구는 암적색을 띠고 산소로 채워진 동맥혈은 선홍색을 띠는데 이렇게 색깔이 구분되는 게 바로 이 기체들 때문이다. 결국 유람선은 온몸을 맴돌고 부두를 향해 폐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는 몸을 빠져나와 목구멍으로 올라가서 날숨에 실려 코나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다음 들숨에 실린 많은 산소가 다시 승선하고 이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호흡 과정과 기체 교환 시 이산화탄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는 기본적인 생화학이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체중 감량에 미치는 역할이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이산화탄소에는 무게가 있으며 날숨이 들숨보다 더 무겁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땀을 뻘뻘 흘리는 것, 곧 지방 따위의 연소를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날숨을 통해 체중이 줄어든다. 우리 몸에서 소모된 지방의 85%는 폐를 통해 배출된다. 그것의 대부분은 약간의 수증기와 섞인 이산화탄소이다. 나머지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부분의 의사와 영양사, 기타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폐야말로 몸무게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더 빠르거나 더 깊은 호흡이 아니다. 더 많은 공기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이다. 운동하는 근육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산했고 더 많은 산소를 끌어들인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혈관 팽창 효과가 있어서 산소가 더 풍부한 혈액을 배고픈 세포로 운반할 수 있도록 길을 튼다. 호흡을 적게 하면 동물은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격하고 가쁜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몰아낸다. 신진대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격하게 호흡을 하면 잠깐만에 근육과 조직, 기관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현기증이 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두통이 생기고 심지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 조직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일관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손상을 입게 된다. 1904년 보어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관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산소 결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가 어떤 비타민 못지않게 신체에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공기 대신 순수 산소를 불에 공급하면 엄청나게 강렬히 타오른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 순수 산소 또는 산소가 아주 풍부한 공기를 들이쉰다고 해도 이 기체는 더 많이 소비되지 않고 열이 더 많이 생산되지 않으며 일반 공기를 호흡할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지도 않는다. 건강한 신체의 경우 순수 산소를 들이쉬거나 과호흡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우리의 조직과 장기로의 산소 공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역으로 산소 결핍 상태를 만들어 그에 따른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핸더슨은 개를 대상으로 하버드의 원숭이 실험만큼이나 끔찍한 수많은 실험을 했다. 개들이 동맥에 산소가 너무 많이 흐르게 하면 이산화탄소는 너무 적어서 산소를 놓을 수 없게 되어 근육과 조직, 장기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일부 개들은 걷잡을 수 없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핸더슨이 계속 더 많은 공기를 주입하자 개들은 체내에 산소가 가득 차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숨졌다. 핸더슨은 개들을 과호흡시켜 죽였다. 몰핀을 비롯한 여러 약물들은 부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긴 했다. 하지만 개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건 천천히 숨을 쉬게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걸맞은 호흡수까지 낮출 때마다 경련과 혼수 상태, 불안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 정상 속도로 호흡할 때 우리 폐는 사용 가능한 공기 중 산소의 약 4분의 1만 흡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소의 대부분은 다시 배출된다. 호흡을 더 길게 하면 우리의 폐는 더 적은 호흡으로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한다. 나는 호흡이 노젓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빠르고 짧게 노를 저어도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더 적은 횟수로 더 길게 노를 젓는 것의 효율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더 느린 코호흡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입호흡 때보다 200m 이상 더 멀리 달렸다. 다음번에는 600m 가까이 더 멀리 달렸는데 이것은 입호흡 때보다 5% 더 달린 것이다. 실내 자전거를 5번째 탈 때는 12km 이상을 달렸는데 이것은 지난주보다 1.6km는 더 달린 것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말이다. 이것은 상당히 뜻깊은 성과였다.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나는 어려운 호흡을 시도했다. 분당 20회라는 평소의 운동 호흡수를 6회로 떨어뜨리려고 더욱 느리게 호흡하려고 애를 썼다. 나는 즉시 질식과 밀폐의 공포를 느꼈다. 1분쯤 지난 후 맥박 산소 측정기를 굽어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잃어가고 있는지, 내 몸이 얼마나 산소에 굶주렸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혈중산소는 줄어들지 않았다. 아주 느린 호흡을 했는데도 나나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내 산소 농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느린 호흡에 관한 결정적인 한마디. 느린 호흡은 곧 기도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만트라인 옴마니 밤메 훔을 승려들이 염송할 때 전통적으로 염송 시간은 6초가 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자연화교 등에서 우주의 성스러운 소리를 뜻하는 옴의 전통 염송은 발성하는 데 6초가 걸리고 들이쉬면서 약 6초를 쉰다. 쿤달리니 요가 명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인 사타나마 만트라도 발성에 6초가 걸리고 이어서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고대 힌두교에는 무드라라고 하는 손과 혀로 하는 자세가 있다.
신체적 영적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극복을 돕기 위한 수련법인 케차리무드라는 혀가 코 안쪽으로 향하도록 혀를 말아 올려 입천장 안쪽의 부드러운 곳에 혀끝을 대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6초 동안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쉰다. 일본인과 아프리카인, 하와이인, 아메리칸 원주민, 불교도, 도교도, 기독교도 등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묘하게도 모두가 동일한 호흡 패턴에 동일한 기도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방법은 모두가 똑같은 안정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 연구진은 20여 명의 연구 대상자를 모아 혈액 흐름과 심박수, 신경계 피드백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한 후 불교 만트라만이 아니라 라틴어 버전의 아베 마리아 묵주 기도문을 암송하게 했다. 연구 대상자들이 1회 암송하는 데 들인 평균 호흡수가 분당 5.5회였는데, 이것은 힌두교인과 도교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 속도보다 살짝 빠르지만 거의 정확히 일치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호흡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들이 느린 호흡 패턴을 따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체내 각 계통이 결맞음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때 심장과 혈액순환, 신경계의 기능이 최고 효율로 조정된다. 파비아 실험 10년 후 뉴욕의 유명한 교수 겸 의사인 퍼트리샤 거바그와 리처드 브라운은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기도 없이 동일한 호흡 패턴으로 숨을 쉬게 했다. 이 환자들 중 몇몇은 느리게 호흡하는 것이 어려워서 더 쉽게 바꾸어 각각 3초 동안 들숨과 날숨을 쉬도록 했다.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면 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일치하고 분당 총 호흡수가 일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5.5초간 들이쉰 다음 5.5초간 내쉬게 되었을 때 호흡 리듬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5에서 10분만 연습해도 효과가 지대했다. 브라운과 거바그는 느린 이 호흡법을 이용해 파괴된 잔해의 파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간유리 폐 증상 때문에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몇몇 9.11 생존자들의 폐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 이 병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은 없었는데, 환자들은 하루 몇 회씩 느린 호흡을 연습하는 것만으로 불과 2달 만에 유의미한 차도를 보였다. 이 호흡법은 공명호흡 또는 결맞음 호흡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 공명호흡을 하면 명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도 명상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렸다. 소파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가랄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 호흡법으로 기도의 힐링 효과를 맛볼 수 있었다. 우리가 분당 5에서 6회 숨을 쉬든 0.5초 간격으로 숨을 쉬든 그게 무슨 대수냐고? 분당 호흡수가 5.5회 정도 되면 정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수십 가지의 기도와 명상 등은 근거 없는 게 전혀 아니었다. 기도는 힐링이다. 특히 분당 5.5회 호흡으로 낭송할 때 더 적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적은 양의 호흡은 느린 호흡과 같은 게 아니다. 평균 성인의 폐는 4에서 6리터의 공기를 담을 수 있다. 즉 분당 5.5회 호흡으로 느린 호흡을 연습한다고 해도 필요한 공기의 2배를 쉽게 들이쉴 수 있다. 최적 호흡의 핵심,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과 지구력과 장수, 그 모든 것의 비밀은 더 적은 횟수로 더 적은 양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숨을 쉬되 적게 쉬는 것이다. 부테이코는 소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과대학인 모스크바 제1의과대학에 진학해 1952년에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는 레지던트로 회진을 하면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 모두가
너무 많은 숨을 쉬는 것 같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숨을 많이 쉴수록 더 악화되었는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특히 그랬다. 부테이코 자신도 고혈압 중증이었는데 그럴 때 자주 동반되는 두통과 위통, 심장 통증에도 시달렸다. 29살에는 의사들이 그에게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다. 부테이코는 병실에 홀로 서서 창밖의 어두운 가을 하늘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눈길을 돌렸다. 벌어진 입으로 격한 호흡을 하고 있는 초췌한 얼굴이 보였다. 애써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호흡수는 말기 환자들과 동일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금 운동을 마친 것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실험을 해보았다. 숨을 적게 쉬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과 배의 힘을 빼고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몇 분 후 머리와 배, 심장의 욱신거리는 통증이 사라졌다. 그런 다음 몇 분 전에 하던 격한 호흡으로 돌아갔다. 들숨 5번 만에 통증이 돌아왔다. 혹시 과호흡이 고혈압과 두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다면? 부테이코는 자문했다. 심장병과 궤양, 만성염증은 모두 혈액순환과 혈중 pH, 신진대사 등의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방법은 그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단지 20%, 아니 10%만 더 들이쉬어도 인체 시스템을 혹사시킬 수 있다. 너무 많이 호흡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었던 것일까? 회복되지도 않고. 부테이코는 산책을 나갔다. 천식병동에서 한 남자가 질식하지 않으려고 격하게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테이코는 그에게 다가가 스스로 해왔던 호흡법을 일러주었다. 몇 분 후 환자는 진정되었다. 환자는 조심스럽게 코로 맑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내쉬었다. 갑자기 그의 안색이 밝아졌다. 천식 발작이 끝났다. 부테이코가 호흡을 적게 하도록 처음으로 환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천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천식은 면역체계가 민감해서 기도의 수축과 경련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오염물질과 먼지, 바이러스 감염, 차가운 공기를 비롯한 수많은 원인으로 유발된다. 천식이 과호흡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데 신체 운동을 하는 동안 흔히 천식이 발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는 동안 천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이, 때로는 훨씬 더 많이 호흡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천식 발작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공기는 폐에 갇히고 폭로는 수축하기 때문에 공기를 밀어내고 다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호흡은 더 많이 하지만 숨은 더 막히고 통로는 더 수축하고 공황 상태와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 전 세계 천식 치료제의 연간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하고 해당 약품도 실제 치료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약품, 특히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는 몇 년 후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폐 기능 저하와 천식 증상 악화, 실명, 사망 위험 증가 등이다. 수백만 명의 천식 환자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호흡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서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부테이코 호흡법을 실천한 이들 중 한 명이 58세의 데이비드 위브인데 10살 때부터 심한 천식을 앓았다. 그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함께 많게는 하루 20번까지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했다. 그의 몸은 약물의 내성이 생겼고 이는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스테로이드제는 시력을 약화시켰는데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 눈이 멀게 된다. 그런데 복용을 중단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천식 발작으로 죽을 수도 있다. 위브는 숨을 적게 쉬는 호흡법을 배운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흡입기를 하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젤을 완전히 끊었다. 호흡이 적을수록 효율적인 호흡이 따뜻한 기운을 더욱 많이 흡수하고 몸은 더 좋아진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심박수가 가장 적은 포유류가 수명이 가장 길다. 그리고 이들은 곧 가장 느리게 숨을 쉬는 포유류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휴식을 할 때 적은 심박수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느리게 숨을 쉬는 것이다. 느리게, 더 적게 호흡하라. 최적의 호흡수는 분당 약 5.5회다. 5.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5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완벽한 호흡이다. 천식 환자와 폐기종 환자, 올림픽 선수,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하루 몇 분이라도 그런 식으로 호흡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흡법, 교대 호흡, 나디쇼다나. 이 표준 프라나야마 호흡법은 폐기능을 개선하고 심박수와 혈압, 교감신경 긴장을 낮춘다. 회의나 행사, 수면 전에 하면 효과가 있다. 스텝, 오른손 엄지를 오른손 콧방울에 살며시 대고 같은 손 약지를 왼쪽 콧방울에 살며시 댄다. 검지와 중지는 눈썹 사이에 있어야 한다. 콧구멍을 막을 때는 손가락으로 살짝만 누른다.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숨을 내쉰다. 날숨 끝에 이르러 잠깐 멈추고 양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약지만 들고 왼쪽으로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쉰다. 들숨 끝에 잠깐 양쪽을 막았다가 엄지만 들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쉰다. 자연스러운 날숨 끝에 잠깐 멈추고 양쪽을 막은 상태에서 엄지만 들고 숨을 들이쉰다. 이렇게 콧구멍을 바꿔가며 5에서 10회 호흡을 계속한다. 날숨, 호흡 조정. 이 호흡법은 횡격막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호흡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호흡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느껴져야 한다. 스텝, 척추를 곧게 세우고 턱이 신체와 곧바르게 앉는다. 코로 부드럽게 숨을 쉰다. 들숨 끝에 나지기 소리내어 하나부터 10까지 세기를 반복한다. 자연스러운 날숨 끝에 이르러도 계속 술을 세되 속삭이듯 술을 세어 목소리가 아주 나지기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입술을 움직이면서 폐가 완전히 텅 비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술을 샌다. 다시 크게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반복한다. 10에서 30회 이상 계속한다. 팁. 앉아서 숨쉬기가 편안해지면 걷거나 조깅을 하면서 또는 다른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시도해본다. 느리게, 공명호흡, 심장과 폐, 혈액순환을 결맞음 상태로 조정해서 몸을 평온하게 하는 호흡법이다. 결맞음 상태일 때 인체 기관이 최고 효율로 기능한다. 이보다 더 필수적이고 더 기본적인 호흡법은 없다. 스텝. 곧바르게 앉아 어깨와 배를 이완시키고 숨을 내쉰다. 5.5초간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면서 공기를 폐 밑바닥까지 가득 채우면서 배를 부풀린다. 멈춤 없이 5.5초간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폐를 비우면서 배를 홀쭉하게 한다. 각각의 숨결이 원처럼 느껴져야 한다. 가능하면 10회 이상 반복한다. 더 적게, 부테이코 호흡. 부테이코 호흡법의 요점은 신진대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 호흡하도록 인체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호흡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부테이코는
수많은 호흡법을 알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방법이 날숨과 들숨 사이의 시간, 곧 숨을 참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 가장 간단한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관리 유지. 일반적인 호흡기 건강과 호흡 진행 상태를 측정하는 진단 도구로 쓰인다. 스텝. 초침이 있는 시계나 스톱워치가 있는 휴대폰을 가까이 둔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양쪽 콧구멍을 쥐어막은 다음 자연스럽게 날숨이 닿을 때까지 부드럽게 입으로 숨을 내쉰다. 스톱워치를 작동시키고 숨을 참는다. 호흡하고 싶은 욕구가 처음으로 느껴지면 시간을 기록하고 부드럽게 숨을 몰아쉰다. 팁. 관리 유지 후 첫 호흡을 잘 관리하여 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호흡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숨을 헐떡이면 너무 오래 숨을 참았다는 뜻이다. 몇 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관리 유지 호흡은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을 때만 시행해서 중지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격렬한 운동 후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는 관리 유지를 하지 않는다. 여느 호흡 제한 기법처럼 이건 역시 운전 중이거나 물속에서 또는 현기증이 올 경우 등 자칫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약식 숨 참기. 부테이크 호흡의 핵심 요소는 항상 호흡을 더 적게 하는 것인데 더 적은 호흡 훈련법이 숨 참기다. 수천 명의 부테이크 호흡법 전문가들과 여러 의학 연구자들은 바로 이 호흡법으로 천식과 불안 발작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스텝. 부드럽게 숨을 내쉬고 관리 유지의 절반 시간 동안 숨을 참는다. 예를 들어 관리 유지가 40초일 경우 20초 동안 숨을 참는다. 하루 100에서 500회 반복한다. 날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매번 15분 정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콧노래. 산화질소는 모세혈관을 넓히고 산화를 증가시키며 민문이근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분자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콧 속 통로의 산화질소 방출량이 15배 증가한다. 이 필수 기체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다. 스텝. 코로 보통의 호흡을 하며 노래든 기도든 온만이 밤매 오미든 아무거나 코로 흥얼거린다. 가능하면 하루 최소 5분 이상 한다. 팁.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시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눈총을 줄지도 모르지만 효과만큼은 강력할 것이다. 극단적이지 않은 호흡 저하 운동. 극단적이지 않은 호흡 저하 운동을 하면 높은 고도에서 훈련을 한 것과 같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쉽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스텝. 코로 정상적인 호흡하면서 1분 정도 걷거나 달린다. 숨을 다 내쉬고 코를 콱 쥐어막는다.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 확실히 숨이 막힌다 싶을 때 코를 열고 아주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는데 정상으로 느껴지는 것의 반만을 10에서 15초에 걸쳐 들이쉰다. 30초 동안 평소에 규칙적인 호흡을 한다. 이것을 10회 반복한다. 코 충혈 제거. 스텝. 곧바르게 앉아 부드럽게 숨을 내쉰 후 양쪽 콧구멍을 콱 쥐어막는다. 숨을 참는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거나 좌우로 머리를 흔든다. 빠른 산책을 하거나 제자리 띨뛰기를 하거나 달린다. 심하게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면 코로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쉰다. 여전히 코가 충혈되어 있다면 입술을 오므리고 입으로 부드럽게 들이쉰다. 차분하게 통제된 이 호흡을 최소 30초에서 1분까지 계속한다. 이 모든 단계를 6회 반복한다. 숨참기 보행.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인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호흡법을 쓴다.
그다지 재미는 없어도 효과는 지대하다. 스텝, 잔디가 깔린 공원이나 모래톱 또는 집안이 부드러운 곳이면 더욱 좋다. 폐를 완전히 비운 다음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 수를 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 세는 것을 멈추고 코로 아주 차분하게 몇 번 호흡을 한다. 걷기는 멈추지 않는다. 적어도 1분 이상 보통의 호흡을 한 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한다. 팁. 이 호흡법은 수련을 오래 할수록 발걸음 수가 늘어난다. 올슨의 기록은 130걸음, 내 기록은 그것의 3분의 1 정도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책일 듯 빠져들어 읽어내려갔던 이 책은 읽으면서 이것도 영상에 담자, 이것도 담자 하다 보니 어느덧 녹음 분량이 1시간 반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사실 2시간까지도. 이렇게 과하게 녹음한 영상은 이번 책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분량상 이산화탄소의 기적을 보여주는 숨참기 호흡에 대해서는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질환들을 앞에 두고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잘 짜여진 다큐를 보는 느낌이랄까? 재밌었어요. 편도체가 파괴되어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소녀에게 이산화탄소를 몇 모금 흡입시키니 공포를 느꼈다. 이 결과로 이산화탄소 비율에 따라 신생아 뇌졸중과 폐렴, 천식의 치료라든가 심지어 불안장애와 간질, 조현병까지 치료하게 되었다. 이런 이산화탄소요법이 1900년대 초 공식화될 정도로 효과적이고 인기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르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갑자기 한세기 과학연구가 싹 사라지게 되었다. 피부질환을 지닌 사람들의 처방은 알약과 연구로 바뀌었고 천식을 지닌 사람들은 스테로이드제와 기관지 확장제,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는 진정제 투여, 불안과 우울증은 항우울증제로 뭔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느껴지는데 저만 너무 영화를 많이 본 뇌를 가졌나요? 호흡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많은 질환과 수명 연장, 몸의 생체 리듬 회복, 안정, 소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마 명상이나 기도를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벌써 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명상에 조금 집중하기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법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호흡법만으로도 명상이나 기도 요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전 일단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폐활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